어머니, 기어코 치료를 받으시겠다고요? 항암 치료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어차피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누가 너네한테 병원비 내달라 했니? 걱정 말거라. 내 돈으로 치료받을 거다. 엄마도 참, 그게 그거죠. 저희가 나중에 엄마한테 물려받을 돈인데 그 돈 가지고 치료받으시겠다면 저희가 병원비 내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적어도 자식에게 짐은 되지 마셔야죠. 맞아요, 어머니. 이만하면 자식 생각해서 곱게 가실 줄도 아셔야죠. 그러니까 너네 말은 나 치료받지 말고 혼자서 병들어 죽으라는 뜻이니?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5세 김경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외아들 강성열과 며느리 홍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의 냉정한 표정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싶었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 또한 어떤 때 써야 하는지 경혜 씨는 아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 인생도 챙겨야 할 때가 왔어요. 적어도 자식한테 짐은 되지 말아야죠. 이 한마디가 20년간의 모성애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경혜 씨는 조그만 공장을 운영했던 남편과 사별 후 서울 외곽 빌라에서 홀로 살아가는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확장 중 과로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경혜 씨는 그 이후 홀로 아들 석열을 키워냈죠. 말 그대로 눈물과 땀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유학비까지. 아들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석열은 명문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 취직해 승승장구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파트너 변호사 자리까지 바라보는 입장이 되었죠. 그는 같은 회사 변호사 홍지혜와 결혼해 손주 도윤을 낳았습니다. 석열 부부는 고급 아파트에 살며 겉으로는 완벽한 성공을 이룬 듯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네요. 분기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추는 아들이었지만 경혜 씨는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젊은 부부가 노인네 집에 자주 올 리 없다고 혼자 위로하곤 했죠. 경혜 씨는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지만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 경제적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주 도윤이의 100일, 돌, 생일마다 넉넉한 용돈을 손에 쥐어주곤 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들 내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부동산 하락이 심해서 좀 힘든 상황이에요. 도윤이 영어 유치원비도 부담되고. 처음엔 힘든 상황을 토로하는 정도였습니다. 경혜 씨는 아들이 어렵다는 말에 선뜻 통장에서 돈을 꺼내주었죠. 모아둔 돈이 있었으니까요. 얼마 후 다시 찾아온 아들 부부의 표정은 더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대출 이자가 올라서 힘드네요. 남들 다 하는 해외여행도 자주 못 가고 점점 살기 팍팍해요. 경혜 씨는 다시 한번 통장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아들 부부의 방문은 어느새 돈을 달라는 패턴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손주 교육비, 나중엔 대출 이자까지. 그러면서도 자신의 노후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남편이 어떤 재산을 남겼는지는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신신당부했으니까요. 자식에게 재산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스스로 서야 해. 석열이 그놈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건 아닌가 걱정돼.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내가 쓰고 남을 돈 아들이 쓰면 뭐가 문제야.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속된 하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경혜 씨는 초기 자궁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명에는 큰 위협이 없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 약값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의 비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김경애님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 초기라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에 경혜 씨는 망설였습니다. 아픈 것보다 아들에게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는 게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으니까요. 진단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관문 앞에서 우연히 아들 부부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자궁암이라고? 수술비가 얼마나 든대? 응, 아까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5천만 원은 기본이래. 거기에 항암 치료까지 하면 억대 가까이 될 수도 있대. 미치겠네. 이대로 가다간 어머니 유산 다 병원비로 거덜나는 거 아니야? 현관문 앞에 서 있던 경혜 씨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아들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갖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꽤 남기고 가셨다던데. 근데 돈 얘기를 물어보면 얼버무리셔. 그냥 병원비 부담 못 해주겠다고 단호하게 말해야겠어. 그래도 어머니가 우리한테 병원비 내달라고는 안 하시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어차피 나중 되면 엄마 유산도 우리 건데. 병원비로 다 빠져나가서 한 푼도 못 물려받을 수도 있잖아. 맞아. 너무 비싼 치료 받으실 필요 있어? 나이도 있으신데 고통스럽기만 하지. 그냥 자연스럽게 가시는 게. 경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바라는 말을 하다니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치료비 부담하면서까지 우리가 희생할 필요 있냐고. 도윤이 교육비도 있고 집도 바꿔야 하고. 경혜의 손에 든 진단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현관문이 열렸고 서결 부부의 놀란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경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주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병원에서 왔어. 서결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경혜 씨의 표정만 봐도 무언가 들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암이래. 수술해야 한대. 서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흐트러진 표정을 감추며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안 그래도 아까 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경혜 씨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암으로 인해 아픈 것보다 아들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순간이 더 아프게 느껴졌죠. 다음 날 서결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은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말입니다. 엄마도 노후 준비 좀 잘하셨어야죠. 요즘은 자식이 부모까지 책임지는 시대 아니에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도윤이 영어 유치원비에 대출도 있고. 아들 서결의 말에 경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지 모르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우리도 대출 상환하랴, 아이 교육비 마련하랴 정신없어요. 이번에 보너스도 깎였다고요. 무슨 말인지 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야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이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보셔요. 경혜 씨는 말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짐으로 여기는 아들 부부의 말 한마디가 평생의 희생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너네 마음 잘 알겠으니 나도 너네한테 부담 주기 싫다.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치료를 받으시겠다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떠난 후 경혜 씨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재산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속여왔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곁에 없으면 그만인 존재였습니다. 의지할 곳은 결국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혜 씨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아들 부부가 얼마나 냉혹한 존재인지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곧 그녀에게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계획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암 진단 후 더욱 쇠약해진 경혜 씨. 그녀는 아들의 냉담한 반응에 처음으로 모성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며 혼자 눈물 짓던 날이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결이와 며느리 지혜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엄마, 요양 겸 공기 좋은 곳에서 쉬면 어떨까요?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자연 속에서 치료하면 더 빨리 회복될 거예요. 아무래도 엄마가 건강해지셔야 제 마음도 놓이죠. 경혜 씨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조금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병원비도 부담스러워하던 아들이 갑자기 요양을 제안한다니 의아했죠. 하지만 희망이 없어진 그녀에게 이 제안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어? 지혜는 태블릿을 꺼내 아름다운 산골, 별장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무로 지은 예쁜 통나무집,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뒷뜰,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산책로까지. 마치 휴양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곳은 산책로도 있고 공기도 좋아서 암 환자들이 많이 찾는데요. 저희가 매주 찾아뵐게요. 이곳에서 지내면서 근처 병원에서 항암 치료도 하면서 완치한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 비용은 얼마나 하는데? 경혜 씨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돈보다도 어머니 건강이 먼저죠. 맞아요. 엄마는 돈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에만 집중하세요. 자식도 따 어디에 써요? 경혜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병원비 부담으로 차갑게 굴던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위해 알아봤다는 사실이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힘이 나는 것 같구나. 우리 함께 잘 이겨내보자. 서결과 지혜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그 당시 경혜 씨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아침, 아들은 어머니의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필요한 의료와 약, 간단한 생필품들을 챙겼죠. 엄마, 핸드폰 좀 줘보세요. 여기는 특별한 앱으로 위치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경혜 씨는 순순히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아들 서결이는 핸드폰을 받아 무언가를 조작한 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위치 설정이 좀 복잡해서. 그렇게 아들 내외는 경혜 씨를 태우고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2시간가량 달린 후 점점 외진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자갈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경혜 씨는 창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여기 정말 공기가 좋구나. 그러나 차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태블릿에서 본 아름다운 별장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혜 씨의 마음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니? 아까 보여준 그 별장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금방 도착해요, 엄마. 걱정 마세요. 마침내 차가 멈췄습니다.
경혜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낡은 산속 오두막이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오래된 창문까지. 사진 속 별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사진이랑 너무 다른데? 아들 서결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처음엔 좀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이 오두막이 실은 더 자연 친화적이래요. 자연 속에서 치유되는 게 약보다 낫대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던 곳은 예약이 꽉 차서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옮길 수 있을 거예요. 경혜 씨는 일단 내려서 오두막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지만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함께 서둘러 차로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아직 필요한 물건들이 더 있어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엄마, 언제 돌아온다고? 금방 올게요. 잠깐 쉬고 계셔요. 그리고 먼지를 일으키며 차는 사라졌습니다. 경혜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느껴지는 적막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주변은 온통 산과 나무뿐이었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저녁에 다시 온다고 했어. 경혜 씨는 자신을 다독이며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습기 찬방 한 칸, 낡은 부엌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물은 밖에 있는 우물에서 길어와야 했습니다. 전기는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듯했고 수도는 아예 없었습니다. 짐을 풀며 경혜 씨는 서결이 가져다 준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식량이라고는 라면 몇 봉지와 통조림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약. 그녀는 약병을 열어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의 암 치료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진통제와 감기약뿐이었죠. 분명 내 약도 챙겼다고 했는데. 그녀는 핸드폰을 찾아 아들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이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서결이가 내 핸드폰을.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지만 경혜 씨는 여전히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분명 오해가 있을 거라고, 저녁이 되면 다시 올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오두막 앞 나무 의자에 앉아 경혜 씨는 산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차 헤드라이트가 비치기를, 아들이 약속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에 경혜 씨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불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오겠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나? 분명 무슨 일이 생겼을 거야.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혜 씨는 어제의 불안감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두막 뒤로는 작은 샘물이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들을 기다렸지만 서결은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밤이 찾아왔고 경혜 씨의 가슴 속에는 이제 두려움보다 서서히 깨달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날 아침 그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라면과 통조림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무엇보다 필요한 항암제가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금방 올 줄 알았는데 나를 버린 거구나. 경혜 씨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걸음말을 뗐을 때의 기쁨,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자랑스러움,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감격. 그리고 결혼식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꼭 껴안았던 그 순간. 왜 이렇게 됐을까? 눈물이 그녀의 마른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과 배신감만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해가 중천에 이르자 경혜 씨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죽을 순 없어. 그녀는 남은 식량을 정리하고 물통을 채웠습니다. 낡은 손전등도 찾아내어 작동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오두막 주변을 살피며 내려갈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한번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경혜 씨는 준비해둔 작은 배낭을 메고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수술을 위해 비상금 역할로 손목에 착용한 노란 약통 속 현금 30만 원과 보조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내려가야 해. 경혜 씨는 어제 하루 종일 관찰한 산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이 차를 타고 떠난 방향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평생 도시에서만 살았던 그녀에게 산속 생활은 낯설었지만 생존 본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첫날은 그저 한 방향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지친 몸이 비틀거려도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녀는 작은 바위 아래에서 쉬었습니다. 먹을 것은 얼마 남지 않았고 물도 아껴 마셔야 했습니다. 둘째 날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내렸습니다. 산비는 모질고 차가웠습니다. 경혜 씨의 옷은 곧 흠뻑 젖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숲이 조금씩 덜 울창해지기 시작했고 간간히 사람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워졌어. 조금만 더.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암 치료를 받지 못한 데다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까지 겹쳐 그녀의 상태는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흘 만에 산길을 헤매며 내려온 경혜 씨는 간신히 작은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지친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노인을 본 마을 주민들은 놀라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마을 주민들은 서둘러 119를 불렀고 경혜 씨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김경애님, 이제 괜찮으세요? 눈을 뜬 경혜 씨 앞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병실의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가 그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지역 종합병원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산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이송됐습니다. 심각한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경혜 씨는 천천히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아들의 배신, 산속 오두막 그리고 필사적인 탈출.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우선 경찰을 좀 불러주세요. 제 아들이 저를 숲속에 버리고 갔어요.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던 간호사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김경애 씨, 아드님과 며느님에 대한 진술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경혜 씨는 담담하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속여 산속 오두막에 데려간 경위, 집을 떠나기 전 들었던 대화들, 그리고 혼자 산에서 내려오기까지의 과정까지. 경찰은 모든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 오두막 위치를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경혜 씨는 기억을 되살려 최대한 자세히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현장 조사팀이 오두막을 찾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놀랍게도 결정적인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들 서결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였죠. 블랙박스에는 경혜 씨를 오두막에 데려다주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차 안에서 나눈 아들 부부의 대화였습니다. 드디어 해냈네. 이제 엄마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돼. 어차피 암이니까 엄마도 자식한테 폐 안 끼치고 곱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 거야. 진짜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지? 여보, 나 변호사야. 증거만 없으면 돼. 한국에서 노인 실종 건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알아? 하루에만 40건 가까이 신고가 돼. 그럼 우리는 며칠만 있다가 실종 신고만 하면 되겠네? 이 대화는 그들이 어머니를 버리려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서결 부부를 체포했고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은 그 당시 뉴스로도 보도가 되었죠. 노모를 산속에 버린 변호사 부부라는 제목의 기사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블랙박스에 담긴 대화 내용의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경혜 씨는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크게 보도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단지 살아남고 싶었고 아들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정의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녀의 사연에 분노했고 수많은 지원과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병원에는 매일 위문 편지와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노인 복지 단체들이 그녀의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고 여러 변호사들이 무료 법률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경혜 씨는 이런 따뜻한 관심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노인 복지재단의 대표가 경혜 씨를 찾아왔습니다. 김경애님, 저희가 앞으로의 치료와 거주 문제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중 편하신 곳을 선택하셔도 좋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신다면 그에 맞는 지원도 가능합니다. 경혜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의지했던 것은 아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아들조차 없었죠.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한편 서결과 지혜는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증거도 명백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셌기에 변호사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서결이 근무하던 로펌은 그를 즉각 해고했고 변호사 협회는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재판날 아들은 법정에서 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경혜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처럼 느껴졌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의 비참한 심정을 너네들은 모를 거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잠시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법원은 아들 서결이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며느리 지혜에게는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경혜 씨는 병원 근처 작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노인복지재단의 도움으로 치료도 지속할 수 있었고 생활에도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김경혜 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배신으로 시작된 끔찍한 경험은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암 치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녀는 이제 조용한 해안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혜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 모인 노인들이 경혜 씨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노인 학대 방지 프로그램의 주요 강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에게 자존감과 권리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죠. 오늘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경혜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고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였고 약자가 아니라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삶의 주인공이니까요. 그녀의 강연은 항상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사연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후 많은 노인들이 그녀에게서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경혜 씨의 이야기는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관련 법률도 강화되었습니다. 강연을 마친 후 경혜 씨는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노인 복지재단의 도움으로 오픈한 세컨드 라이프라는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치유하는 공간이었죠. 어서 오세요, 경혜 씨. 오늘도 강연자라셨나요?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박순자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순자 씨 역시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경혜 씨와 순자 씨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경혜 씨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잔잔한 바다가 보였고 해변을 따라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그때 카페 직원이 편지 한 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자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교도소 주소와 함께 강성열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에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에는 서결의 애절한 사과와 함께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산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숨이 막힙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탄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자비를 구합니다. 아들 서결 올림. 경혜 씨는 편지를 읽은 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편지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각, 두 조각. 편지는 곧 작은 종이 조각들로 변했습니다. 경혜 씨,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경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가 담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움과 결단력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괜찮아요, 순자 씨.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그녀는 종이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를 버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와 아픔을 완전히 놓아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들이 가명을 원하나 봐요. 아무리 부모 자식은 천륜이라 하지만 애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어요.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경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새 인생도 그렇게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노인보호센터에 기부금 전달하러 가야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할 예정이에요. 경혜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관심과 후원금의 일부를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독거노인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었죠. 같이 가요. 저도 도울게요. 순자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경혜 씨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경혜 씨와 순자 씨는 마을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받아가는 노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경혜 씨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경혜 씨, 이 할머니는 최근에 집을 잃으셨대요. 당분간 머물 곳이 필요하시대요. 봉사자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경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쉼터의 방이 하나 있어요. 그곳에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경혜 씨는 자신의 사비로 작지만 쉼터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학대 피해자들이나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임시 거처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경혜 씨. 어느 한 할아버지가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경혜 씨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죠. 제가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으니까요. 경혜 씨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강인한 여성으로 말입니다.